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국 오케이, 송영길은 글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연합 대상 세력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국 신당에 대해선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라며 우리는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의 현행 비례선거제 유지 결정을 겨냥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시 불붙는 중진 험지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은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옮겨 출마할 걸 요청해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했던 다선 중진 험지 출마론이 재점화할지 주목됩니다. 오선 서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 삼선인 김 의원은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받았는데 서 의원은 오늘 당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45만 명 민생 특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민생 경제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인데 정치인 관료 중에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면됐고 재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됩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정치 무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가진 회고록 북콘서트에서 탄핵안 가결 당시에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었어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불사조 축구 다시 한 번입니다. 오늘 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과 맞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2차전 때부터 4경기 연속으로 90분 이후에 골을 넣는 불사조 축구를 펼치고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준연동제로 유지하고 또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대표도 이런 지적을 대비해서인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준위성정당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또 썼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광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위성정당이라고 지칭하면서 국민의힘은 온전히 비례정당 후보를 공천하지만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진보 세력에 비례 후보를 일부 양보한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여당이 먼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반칙을 쓴 만큼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는데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어제 준위성정당 추진에 대한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3의 선택이, 제4의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고 비례대표제도 개편하고 그 이상한 위성정당 금지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성정당적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반주문 위성정당, 반주문 위성정당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준위성정당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는요, 이제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거, 이건 사과를 하면서도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이렇게 또 돌렸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을 사과를 하면서도 먼저 이 위성정당을 추진을 한 건 여당임을 지적을 하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요, 이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약간의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여야가 선거제를 두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년 전의 가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만 찾는다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겁니까? 지금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이 선거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잠시 전해드린 대로요. 국민의힘은 과거 이 병립형으로의 회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의석 분포상 민주당 생각대로 법이 일방 통과될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만드는 게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이것이 무산될 게 확실해서 여당에서는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야 합의 없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선거제가 좌우되고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는데요. 또 민주당의 변명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법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말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에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바했는데 이건 모두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국민의힘 탓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되레 그건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위성정당이라는 문제 정말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군소 야권 정당들한테 이 준영동형 도입 쪽으로 선거법을 타협해 준 데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전체의 선거가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기호, 한 사람의 어떤 정략적인 정치 공학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선거제는 원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변명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법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위성정당 탄생 자체가 될 수 없는 선거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21대 국회 내에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형포를 부리며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렇게 준영동형 비례대표자가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요, 사실 의석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불리한 건 없다 이런 해석들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에 있는 지금 신당 세력들은요, 일단 이 거대 두 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신당 또 군소정당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 이 상반된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다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요. 여야 위성정당의 위세에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는 반칙의 공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제3의 목소리 압살이라는 이유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이 준위성정당이 위성정당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대연합 측도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검수완박의 이탄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3지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하겠다. 아, 예, 예. 네, 반칙의 공조지요. 그런데 위성정당이란 건 꼼수이지요, 속임수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쁜 게 준위성정당 또는 연립위성정당입니다. 그 제3의 목소리들을 양당 카르텔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망국적이다. 망국적인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노하는 것은 왜 도대체 약속을 하면 지키지를 않느냐. 더군다나 제1당의 대표가 정치가 뭡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의힘은 니네 연동형 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해. 과연 이게 표의 등가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민의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 아닌가요? 저는 검수완박의 이탈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 꼼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4년 전에 그 꼼수 행위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는 자신들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비례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성정당 아닌 준위성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요. 진보개혁 세력의 맏형이다. 이런 말로써 민주당이 이 새로운 위성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주도하겠다. 이런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위성정당 출범 과정부터 분란 요소가 되지는 않을지 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 진영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앞순번은 시민사회 추천 후보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양보를 했고 이 11번부터는 민주당이 자체 공천한 후보를 배정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때와 다르게 더 직접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결국에는 준위성정당이라고 말은 했는데 이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의 승패 결과도 또 표심의 왜곡 결과도 결국 우리 민주당이 이 범야권 진보개혁 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정치는 현실이고 판단과 결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크기에 걸맞게 맏형의 지위에 맞게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어느 세력까지 함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지난달 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창당을 제안을 했던 용해인 의원의 이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이 송영길 전 대표나 조 전 장관과의 비례정당 함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상태이긴 한데 이 관련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조국 전 장관의 합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의석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의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옥중 창당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적 지지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의석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의 논의는 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 의석에 대한 배분은 결국 각 이 세력들의 지지율과 좀 많이 연동되지 않을까. 준위성정당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좀 개발해낸 듯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노위성정당 추진하는 걸 사실상 공식화하고 국민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지금 위성정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와서는 여야가 모두 당신이 먼저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당신이 먼저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제 개혁을 제도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과는
뭘 잘못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만들면은 사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서 미리 사과한다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이 선거제도를 국민의 5천만 민의에 맞게 병리평으로 돌려서 그냥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얻은 정당의 득표율 수만큼 배분받는 게 정직한 거고, 정 그게 아니라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만드는 게 방법이라고 하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 완력으로 모든 법안 다 통과시키면서 왜 이 법안을 통과 안 시켰습니까? 저울질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1년 전까지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사적 이익으로 이 공적 제도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시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총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준연동형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정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되돌리지 않겠다는 거죠. 2020년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제도에 맞느냐는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가 실제 제3세력의 원내 진출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어찌됐든 국민의힘 측이 반대는 했지만 통과된 법률 아닙니까? 그럼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위성정당을 먼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누가 추진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현실론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성정당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는 사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최소한이라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컷오프,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배제 절차에 민주당 지금 돌입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지역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이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그 심사 결과를 언제 통보하느냐 이거였는데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로 이 총선 예비 후보자 면접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민주당이요. 이 36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경선 지역은 23곳, 단수 공천 지역은 13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민주당 현역 의원 존재 여부를 좀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은 현역이 있는 지역은 15곳, 원외 지역은 21개 지역이 되는데 먼저 단수 공천 지역인 이 13개의 지역구는요. 부산, 대구, 울산 등 이 대체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인 지역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박수현 예비 후보가요. 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단수 후보로 선정이 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단수 후보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의 공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후보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수현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충청권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 후보는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죠.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과 대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요, 서대문을, 송파을, 송파병 등 이 3개 지역이, 그리고 인천에서는요, 연수구을, 남동구 갑, 북구 갑을, 동구, 남부 갑 등 이 5개 지역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관위 간사 김병기 위원은요,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 경선을 붙이고 단수 공천을 발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를 한 것이다 라면서 이 2차 경선 단수 지역 발표는요, 설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을 명예혁명 공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단에 없는 선배 정치인들의 양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덧붙였는데요. 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 공관위원장이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아마 이제 오늘 그 경선 지역에 발표한,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그곳에 이 공천 후보를 신청을 했는데 이 경선에 참여할 자격조차 주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마 이제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경력이 꽤 있는, 그러니까 임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선배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양보해라, 그걸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른바 친문 핵심 인사들한테 불출마를 권고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원내외 친명계가 이 친문 인사들을 향해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압박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문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친명계 일각에서 문재인 청와대 임종석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 등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들어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미 비명계로부터 친명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을 비롯한 친문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를 주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공관위 잣대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포함됐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개별 통보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하위 20% 명단 발표, 이건 설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 반발 시점을 그 설 연휴 이후로 늦추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총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설 민심 밥상에 당 내분 상황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명단에는 32명 정도가 이름을 올린 걸로 알려졌고, 개별 통보 시점도 임박했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통보 이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위 20%의 비명계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식의 전언이 도는 등 이 계파 간의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었고요. 당 지도부가 이걸 의식해서 이 통보 시점을 미룬 걸로 보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공관위 관계자는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찍 통보해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관위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한테 통보하는 거를 두고 공식적으로 좀 시점을 잠시만요. 그 시간은 분명히 구정후가 될 것이고, 통보하는 시간은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드리는 요 기간을 감안해서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통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오늘 발언까지 더해져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화합을 내세우면서 언급했던 이른바 명문정당이라는 게 단 며칠 만에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명과 자신의 문을 합해서 명문정당이라면서 단합을 강조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또다시 친명계와 친문계 계파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라면서 불출마를 압박했고요. 친문 핵심인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문 전 대통령의 명문 정당을 언급한 박성준 당 대변인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고, 어제 안민석 의원의 주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명문 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참 무한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 실장 불출마하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명확히 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수년 전에 이제 정계 은퇴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를 반복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임종석 전 실장은요, 최근 이 추 전 장관과 친명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상황을 적극 설명을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노 전 실장은요, 이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은 규정상 검찰총장 인사에 개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을 했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 모두가 윤석열 당시 검사에 속은 것이고 이 못난 집안 싸움은 그만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야기를 하면 추 전 장관 본인이 더 곤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도 네.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본인이 더 곤란해지실 거기 때문에 그만하시지 않을까. 배신한 사람을 나무래야지 계속 뒤로 돌려서 어디가 시작이었느냐 이렇게 하면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김혜경 씨를 설 연휴 직후에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설 연휴 직후인 14일을 전후로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로 활동한 배모 씨에게 이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기소가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부부가 모두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미 많게는 주 3회 지금 재판에 출석하고 있어서 부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위례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이렇게 총 3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건으로 8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준비 기일은 출석의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요. 현재 이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 재판 일정은 적게는 주 2회에서 많게는 주 3회까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또 새로운 주장이 보도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법인카드로 산 과일값, 과일이 1,0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채널A 보도인데요. 2021년 약 8개월간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한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에 따른 주장입니다. 이 조 씨는요, 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공간 냉장고에 이 제철 과일을 매일 공급해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격주에 한 번 약 30만 원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이 이재명 대표의 자택인 순회동 자택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법인카드로 산 과일들이고 많게는 최대 1,000만 원 가까이의 이 도청 업무 추진비가 이 대표 부부 과일값으로 사용이 됐다는 게 이제 조 씨의 주장인데요. 관련 정황이 담긴 이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와 조명원 씨의 통화 녹취록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괜찮아? 곰팡이 안 폈어? 네, 안 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조 씨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이 공무를 봐야 할 배모 사무관이 이재명 대표 부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겠죠.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과일 상태를 놓고서 수시로 지시한 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익제보자 조 씨는요, 채널A에 과일 가게 사장으로부터 도청으로 결제받으러 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가게 거래 내역을 확보해서 실제 사용 액수와 예산 출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일값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반론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해드리지를 못하는데요. 나중에라도 반론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쨌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한 것이라든지 또 그 사실을 안 것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다선 중진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면서 자발적 용퇴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공관위원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취지인지를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친명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징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왔던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 두 분에 관련해서 특히 중성동 갑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 출마를 계속 이제 고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단의 요구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고 아마 당에서도 이제 이것을 친명과 친분 간의 갈등의 확대까지 이어지는 취지로 보고 아마 공관위가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두 분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올 것이 왔다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 처음에는 반명과 친명의 구도, 반명 속가내기였다면 그다음에 비명 속가내기. 속가내기 싫으면 나가라가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친명과 친문의 대결 구도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올 게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홍천이 얘기했죠. 그래 이제 수박 다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 멜론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바로 배경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선 의원이야 여야 할 것 없이 혁신과 쇄신 혹은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 험지 출마라든가 용퇴를 거론할 수 있지만 이제 친문까지 속아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만났을 때 위성정당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공동의 어떤 그 지분임을 인정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거부한다. 이건 내용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고 상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격돌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방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분에 관한 얘기를 했다. 이제 이건 어디까지는 해석으로 제가 명문정당이라는 뜻의 해석이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 공천 희망자들에 대한 면접 일정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이 공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영남 중진인 5선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3선의 김태우 의원한테 험지 출마를 요청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른바 중진 희생론에 다시 불이 붙을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5선인 서병수 의원에게 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요구를 했고 이 3선인 김태우 의원에게는요. 현재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서 의원과 김 의원의 이 현재 지역구는요. 각각 부산 진구 갑과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이 두 의원이 옮겨갈 곳으로 거론되는 지역은요.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로 분류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유독 야당세가 강해서 여당으로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이 장 사무총장은요. 실제 두 의원에게 이 험지 출마를 부탁했다고 밝히면서 부산과 경남에서 낙동강 벨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 낙동강 벨트를 찾아온다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공천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요.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이 앞서 소개해드린 그 발언이 지도부와의 조율을 마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던져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병수, 김태우 의원에게 어떤 취지로 험지 출마를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위원장, 이 승리를 위해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희생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역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험지 출마를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중진 의원들의 경우 당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장동영 사무총장이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당 험지에 출마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희생을 요구한 건지 어떤 취지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분들 희생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의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다선 의원이 됐거나 그렇지만 당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어려운 데 같은데 가가지고 한 지역구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청을 받은 의원들이요,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도 이 본인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마냥 밀어붙이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정 위원장의 말처럼 이 본인 의사도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요. 자, 두 의원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지역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괜찮고 그게 당에 도움이 되면 나에게도 좋다. 정치를 오래 한 중진으로서 당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험지 출마 요청을 수용할 뜻을 내비친 걸로 보이고요. 서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역구를 옮겨서 또 당선까지 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지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당으로부터 당시 부산진 갑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대항마로 나서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서 의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총선을 불과 한 달 남긴 시점에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5선 고지에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태호 의원도요, 역시 당으로부터 이제 경남의 험지로 꼽히는 창원 선상 지역구 출마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걸 수용하지 않고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태호 의원이 이번 당의 이 험지 출마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경남 양상을 그 출마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는 않았다. 처음 출마 요청을 듣고는 그게 가능하겠나 싶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당선이 어려운 험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 현 지역구에 자신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지켜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서 고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김태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무소속까지 나와서 어쨌든 나를 지켜준 분들 있잖아 지역에. 그래 이분들하고의 어떤 약속도 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 더 큰 고민이 되는 거야. 늘 험지만 다녀온 사람이잖아. 난 기꺼이 항상 받아들였고 정치하는 이유라는 게 내가 뭐 선수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여기서 요구해 왔을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두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일단 최종 판단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어쨌든 여당이 각각 이제 부산시장 그리고 총리 후보까지 지냈을 정도로 정치적 무게가 있는 두 중진한테 이 험지 출마를 권고를 하면서 여권 안에서 영남 등 이제 텃밭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 희생론에 다시 불이 붙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를 이끌었던 인유한 위원장은요. 중진과 당 지도부, 친윤계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이른바 희생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공관위 역시 중진 의원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 역시 이들에게 희생을 거듭 압박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험지 출마 요청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요청도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관련해서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중진이 가서 희생을 해준다면 선거에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 헌신할 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에게라도 헌신을 부탁할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과 대비돼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출신 출마 희망자들이 이른바 양지, 그러니까 험지하고는 반대죠. 양지에만 투사표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공정공천 원칙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양지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 인서비서관을 콕 집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채널A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서울 강남을 지역구 공천 등록 현황을 보고 참모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여권 강세 지역으로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공천 신청을 한 곳입니다. 채널A는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 애초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인 강남과 서초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결국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역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공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의 이 공천 신청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양지를 원한다,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당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이랑 박진 전 장관님의 만나 오늘 수사를 하셨는데 당에서 공천을 하십니까?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공천은 당에서 공정한 기준,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역시 한 위원장과 결의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 위원장은 두 사람이 어디에 지원을 하든 자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일단 공천은 공천관리위에 맡기고 본인은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한 현장 행보에 연일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도 잠시 예고해드린 대로 이 험지로 꼽히는 서울 동대문구를 찾아서 경동시장에서 사실상의 거리 유세를 가졌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오후 경동시장에서 서울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또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현장 민심을 들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건어물과 첨가물 등을 직접 구입하고 또 어묵과 번데기 등을 먹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면서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의 양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광주를 찾아서 여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서 명절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역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서 떡과 밤, 대추 등 음식을 직접 구매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방문했던 시장 안의 국밥집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정책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날것의 요청들을 많이 하시게 마련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절실하게 준비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너무 김동해야 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정책들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저희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5선인 서병수 의원 그리고 3선인 김태우 의원, 한 사람은 지금 현재는 부산이 지역구고요. 한 사람은 지금 경남이 지역구인데 두 사람에게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여당에게는 험지인 지역에 출마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역구를 옮겨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최종 결정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결국 이게 꺼지는 듯 보였던 이른바 중진 희생론에 다시 불이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게 나온 타이밍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김경률 사천 논란이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 선언이 나온 바로 그 직후에 이 중진 말하자면 험지 출마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 비대위원 이른바 측근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의 사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희생하는데 중진들도 희생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기로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정치적 공간이 매우 넓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중진 험지 출마론뿐만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는 이른바 불출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들도 이번 기회에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쇄신 혁신 경쟁이 또 민주당까지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컨셉 공천이 어디까지 정말 그 파급력을 갖고 밀어붙일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그 현역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쪽에 전략적인 어떤 선택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험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중진이 어디로 가느냐보다는 그 빠진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진 자리에는 정치 신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정치 신인이 누구겠습니까? 영남권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출마의 길을 열기 위한 내용의 어떤 중진 희생론이라고 하면 결국에 윤심 공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중진을 주요 이기기 쉬운 적에서 빼는 것은 대통령실이 원하는 공천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쉽게 지역구에 안착할 수 있게 길을 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가진다는 소식 예고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전해드리질 못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회고록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회고록 어둠을 지난 미래로 이 출간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2017년 탄핵 사태로 구속이 되고 나서 사실상 첫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연 거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요, 이 수감 시절 유일하게 면회를 허용했던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허은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했고요. 이 외에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일부도 초청을 받아서 자리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 이어진 행사에서 먼저 회고록 집필 계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또 이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 것도 그대로 써서 밝힘으로써 미래 세대에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쓰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한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또 이거는 좀 잘한 결정이다 생각한 건 또 그대로 이렇게 그 밝힘으로써 이게 미래 세대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집필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4년 8개월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 후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도요. 다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게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로 생각해서 담담하게 견뎌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안에는요, 이 옥중에서 쓴 미공개 자필 메모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전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한 언론에 이제 연재한 회고록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이 돼 있긴 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요, 2021년 늦가을 옥중에서 작성을 해서 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던 자필 메모 내용을 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메모에서 2017년 10월 16일 그러니까 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더 이상 재판 절차가 무의미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면서 그 후에 이 대통령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이 찍히고 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요,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후에 자신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며 모든 멍해를 묵겠다고 썼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 메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고록에는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그 당일 상황에 대한 심경도 담겼다고 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에 담담한 마음으로 비공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함께 고생했던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보자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속으로 피눈물이 흘렀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탄핵안 찬성 여당 의원 62명 명단이라는 일명의 이제 찌라시,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죠. 이걸 통해서 그 명단이라는 걸 접했다고 합니다. 의원들 이름을 보고서 일종의 배신감도 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말씀하신 지라시에 있었던 몇몇 의원들의 이니셜을 나열하기도 했는데요.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고 이후에 친박임을 자처하면서 활동해온 삼선의 A 의원이라든지 2012년 총선 때 지원 유세를 간곡하게 부탁해서 곁에서 도왔던 수도권의 재선 비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본인에게 등을 돌린 이들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끈 부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었죠.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이 불화, 여기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힌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오랜 이 정치적 인연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당시 초선이던 유승민 의원을요,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을 했고 이제 그때의 인연으로 유 전 의원은 이 친박계 핵심으로 활약을 해왔는데 그런데 2012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을 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요, 유 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시절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론화됐는데요. 당시 유 원내대표 비판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 이렇게 직격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회고록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언젠가부터 본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회상했다고 하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걸어간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유 전 의원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올 때라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계속 걸었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계속 겉돌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유 전 의원 사이를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고 꽤 긴 거리를 걸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씁쓸했던 기분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화를 통해서
유 전 의원이 자신과는 정치 노선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행사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그것도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열린 탓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까 여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요 관련해서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도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국민께 보답하겠다 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이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는 다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재임 중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이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한다. 이 시장을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뵐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외부 활동을 늘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북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사면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은 좀 제한이 됐지만 저희가 들려드린 그런 내용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발간한 그 회고록을 통해서는 재직 당시였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수사를 받고 또 수감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소회라든지 이런 거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내용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사실 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 첫날부터 2년 3개월간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제가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저께 그 행사를 보면서 저는 아주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소외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들으면서 마지막에 느꼈던 이거 부분은 진솔하고도 솔직하게 많은 것들을 담아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아쉬움이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여나 이걸 저는 좀 정치적 해석으로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총선의 계절 앞두고 지금 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런 인사들이 출마를 하긴 하는데 이걸 좀 과잉 해석해가지고 마치 그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듣는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원론적으로 이분들에게도 한번 선택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었나 해서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옆자리에 있던 유영하 변호사가 당장의 대상일 거고 친박 의원들 중에 이번에 출마하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의 행보는 마다하지 않겠다 정도의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3지대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가 이른바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예고를 했던 금태섭 대표가요. 이 새로운 선택 첫 출마 선언 지역구로 정치 1번지 종로를 택했습니다. 현재 종로는 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고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변호사와 이종걸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연 금태섭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것이 종로입니다. 진보의 촛불과 보수의 태극기를 모두 품은 것도 다름 아닌 종로입니다. 종로는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닙니다. 종로는 지겨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대에 걸맞은 곳입니다. 이곳 종로의 힘으로 우리 정치를,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금태섭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제3지대의 빅텐트론과 관련해서는 금태섭 대표가 뭔가 중간에서 어떤 접착제 내지는 연결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금 대표 오늘 제3지대의 통합도 아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총선이 2달 남은 지금 더 이상 늦추다가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다. 말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하나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 대표가 이렇게 통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거부한 분들이죠. 이 원칙과 성식으로 다시 이제 분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원욱, 조홍천, 민주당에서 탈당한 두 의원이요. 대통합을 위해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또 제안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공동창당을 준비하다가 이탈한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의 통합공관위를 구성할 걸 제안을 했습니다. 두 의원이 제안한 통합공관위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각각 2명,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각각 1명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제안을 했고요.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되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원칙과 상식에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대연합으로 갔던 두 의원이 아까 새로운 미래에 불참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래 민주당 안에서 활동을 했던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조직을 다시 부활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빅텐트를 구성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통합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비례대표 후보는요. 개방형 경쟁 명부제 이게 뭐냐면은 이 비례 명부에 관해서 이제 현행처럼 정당이 순번까지 확정하는 그런 폐쇄형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비례 순번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예비 후보자 심사는 공관위가, 컷오프 심사는 40대 이하 국민 패널이, 그리고 순위 선정은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에게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제3지대 전체의 공통된 최소강령을 만드는 데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강령에 동의하는 재정당과 집단, 개인은 제3지대 빅텐트로 모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의원이 이제 빅텐트를 위한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교착 국면을 맞았던 제3지대 빅텐트론에 과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두 의원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요, 이 3지대 각 정파들은 대체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두 의원께서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제를 제안을 하셨는데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라면서 좋은 제안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금태섭 대표 역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방향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이 제안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개혁신당이 늘상 어떤 공천제도나 아니면은 정치의 지향점에 했던 말들과 아주 일치성이 높은 그런 생각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저희 입장을 밝히고 조홍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차원에서 원래 준비하고 있던 또는 생각하고 있던 공천 방향성이나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제 세력 간의 통합 공관위 형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욱, 조홍천 의원 역시 이제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들의 몸값은 다른 정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어디까지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당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 자금의 지원 규모도 다르고요. 또 심지어는 이 공천에서 또 총선에서의 기호까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파에서 사실 두 의원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의 이 개혁신당에서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이탈한 이후에 양양자 원내대표, 허은하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에서 잇따라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양양자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향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러브콜 자체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저희는 부스터 역할을 할 것,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두루 가까운 의원이었지만 어느 정당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현욱 의원님, 조홍천 의원님이 가장 같이 지향점이 맞았었습니다. 저는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현욱 의원님은 이제 화성이기 때문에 K벨트거든요.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오늘이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모시고 싶은 마음은 아주 큽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 뭐 선호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당으로 둘이서 먼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는 부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촉진시키려고요. 지금 굉장히 일정이 촉박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양향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경기도 용인 갑을 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 이낙연 공동대표는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창당대회 이후 거취를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설 연휴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할 거다라고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설 전까지 그러면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할 생각이세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볼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죠. 네네, 뭔가 속에 있는데 일부러 감추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기존 입장은 사실 불출마 쪽에 가까웠는데 뭐 가깝다 못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제가 공언한 것은 출마할 의사가 없다. 예. 이건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해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 고려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이낙연 대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아마 그 출마지는 그 지역구는 호남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의 그 정치적인 기반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요. 창당 후에 첫 지방 행선지로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를 택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낙연 대표 출마 지역을 내심 광주로 붙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측에 따르면 이낙연 공동대표는 내일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격인 이 책임위원들을 이끌고 광주를 찾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함께 책임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민생투어, 기자간담회, 광주시당 창당대회 등 세 차례 광주를 찾은 데 이어서 이번엔 새로운 미래 창당과 함께 본격적인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밝힌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책임위원들과 함께 내일 광주 일정을 한 뒤에 이 공동대표는 호남에 남아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및 전납 일정을 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